2026년 4월 10일 우주선 오리온의 캡슐이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4명의 우주비행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0여 년 만에 달로 날아간 인류가 된 것이죠. 기사 제목에는 미국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축하했고 나사는 환호했으며 의회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식 매체나 연설 속에서는 한때 미국 우주개발의 황금기를 상징했던 그 유명한 말만큼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직접 꺼내보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그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살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아폴로의 여동생. 간단히 말하면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계획입니다.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오빠 아폴로가 미국인들을 달로 데려갔듯 이번에는 그녀의 차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르테미스는 아폴로 2.0이 아닙니다. 목표는 예전처럼 소련 녀석들에게 한 방 먹이고 깃발을 꽂고 사진 몇 장 찍은 뒤 서둘러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하며 달 기지를 건설하고 상시 활동 체계를 갖추고 더 나아가 달을 화성 탐사의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꽤 거창한 계획처럼 들리죠. 다만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나사 혼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청, 그리고 일본의 작사 같은 여러 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두 민간 기업입니다. 달 착륙은 취소됐나? 나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뤄낸 걸까요? 크게 보면 실적으로는 두 번의 비행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1은 2022년 11월에 진행된 임무입니다. 신형 로켓 SLS를 이용한 무인 발사가 이루어졌고 오리온 우주선은 달까지 비행해 궤도를 돌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선내에는 인간 대신 센서를 부착한 마네킹이 탑승해 있었죠. 이 비행은 성공으로 평가됐지만 귀환 과정에서 캡슐의 내열 실드가 기술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심하게 타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아르테미스2는 더 최근 이야기인데요. 발사는 2026년 4월 1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우절 농담 아니고요. 우주비행사 4명, 10일간의 임무, 착륙 없는 달 궤도 비행입니다. 4월 10일 태평양에 착수했습니다. 훌륭했죠. 실제로 사람이 달로 향한 건 50여 년 만의 일이었으니 이견의 여지 없는 대형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르테미스2가 구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낸 걸까요? 미국은 이미 1968년 아폴로 8호를 통해 달 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사용된 기체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임무 자체는 인류를 크게 전진시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원래 아르테미스3에서는 달 착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당당하게 달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거죠.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건 2024년에 실현됐어야 했습니다.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나사는 갑자기 아르테미스3에서 달 착륙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이제 그것은 지구 궤도에서 진행되는 훈련 비행이 되었고 달조차 가지 않게 됐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로 날아가 스페이스X 또는 블루 오리진의 착륙선과 도킹하고 시스템을 점검한 뒤 지구로 돌아오기만 합니다. 달 착륙은 2028년 예정인 아르테미스4로 미뤄졌습니다. 나사의 공식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폴로 계획을 본뜬 단계적 접근이라는 거죠. 60년대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비행마다 한 걸음씩 위험은 감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논리는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역사를 돌아볼게요. 아폴로 7호, 계획 최초의 유인 비행은 196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건 1969년 7월입니다. 그 사이 간격은 고작 9개월 뿐입니다. 겨우 9개월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은 무려 5번의 비행을 실시했고
달 궤도 비행을 수행했으며 달 착륙선을 지구 궤도에서 시험하고 달 궤도에서도 테스트를 거듭한 뒤 마지막에는 실제 착륙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한 걸음씩이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은퇴한 단거리 선수가 뒤뚱거리며 걷는 것과 비슷하죠. 아르테미스2는 2026년 4월입니다. 달 착륙은 2028년 예정이고요. 이건 더 이상 아폴로 정신의 한 걸음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속도죠. 홍보용 표현을 평범한 말로 바꾸면 착륙선도 미완성, 우주복도 미완성, 나사도 우주비행사들을 안전하게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3월 달 임무의 중계기지가 될 예정이었던 달 궤도 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계획이 조용히 취소됐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정거장을 마치 오클라호마 시골 외딴 곳에 낡은 슈퍼 하나 문 닫듯 너무도 허무하게 정리해버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을 중간에 몇 번씩 뜯어고치고 정거장을 몰래 접어버리는 건 확실한 전진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라진 기술의 대가. 그렇다면 왜 아르테미스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 아폴로는 날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폴로에는 하나의 지휘체계, 하나의 목표,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있었죠. 아르테미스는 모든 게 다릅니다. 현재의 나사의 예산은 60년대와 비교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적습니다. 1966년 당시 나사는 미국 연방 예산 전체의 약 4.5%를 지원받고 있었죠. 지금은 약 0.4%입니다. 실제로 10분의 1도 되지 않죠. 게다가 그 예산으로 국제우주정거장부터 탐사선, 달 계획까지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차선책이라고 해야 할지 타협안이라고 해야 할지 핵심 장비인 달 착륙선을 민간 기업에 맡기게 됐죠. 스페이스X는 자체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멋진 그림이죠. 민간이 경쟁하고 일정은 단축되고 나사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착륙선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스페이스X는 어떤 달 착륙선을 제안했을까요? 그게 바로 스타쉽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스타쉽이요. 텍사스 발사장에서 엔진 33기를 단 길이 120m짜리 거대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본 적 있죠. 달 임무용 버전에서는 그 로켓의 상단부에 착륙 다리를 달고 그것 자체를 달 착륙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그대로 달까지 날아가고 그대로 착륙하고 그대로 다시 날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폴로 계획에서는 전용 달 착륙선이 있었고 무게 약 15톤 정도의 소형 기체를 세턴 V 로켓이 달까지 운반했습니다. 반면 아르테미스의 착륙선은 쉽게 말해 로켓 자체입니다. 높이 50m, 16층 건물에 맞먹는 거대한 구조물을 평탄화 작업조차 되지 않은 달 표면에 착륙시키려는 거죠. 조금이라도 허용 범위를 넘게 기울어지면 그대로 끝. 대참사입니다. 게다가 우주비행사들은 이 거대한 탑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달 표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설마 했던 엘리베이터요. 달 위에서요. 이게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거겠죠. 예전에는 암스트롱이 2m 남짓한 사다리를 내려와 달에 발을 디뎠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아폴로처럼 소형 착륙선과 로켓 한 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걸까요? 미국에는 더 이상 세턴 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는 있지만 로켓은 없습니다. 나사는 신형 SLS 개발에 10년이 넘는 시간과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성능은 세턴 V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발사만으로는 필요한 물자를 전부 달까지 보낼 수 없었죠. 그 결과 임무를 나누고 민간 기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륙선이 스스로 달까지 날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마천루처럼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라진 기술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타쉽은 너무 거대해서 한 번 분량의 연료만으로는 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달로 보내려면 먼저 지구 궤도에 올린 뒤 연료 보급용 스타쉽 10기 이상을 차례대로 보내 궤도상에서 연료를 옮겨 실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궤도 연료 보급은 인류 역사상 아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도 2025년 가을 시점에 나사에 예정된 일정은 아마 맞추지 못할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 오리진 쪽은 어떨까요? 그들의 구상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달 착륙선 블루문은 50m짜리 탑이 아니라 높이 고작 16m짜리 기체입니다. 스타쉽의 3분의 1 수준이죠. 네, 거의 주머니 크기나 다름없네요. 게다가 연료 보급도 지구 궤도가 아니라 달 궤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으로 별도의 연료 적재 우주 탱커가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보급선도 겨우 4기입니다. 그래도 훨씬 낫죠. 참고로 이 우주 탱커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록히드 마틴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블루 오리진도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체 계획에 따르면 유인 착륙선 비행은 빨라도 2029년입니다. 즉 아르테미스4에서 약속된 달 착륙보다도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 입장에서는 2028년 기준 현실적인 선택지가 스타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정적으로 나는 법조차 완전히 익히지 못한 바로 그 스타쉽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현 나사 국장 제러드 아이작먼은 일론 머스크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물론 누구도 이걸 부패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것은 머지않아 법정으로까지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1년 나사가 경쟁 입찰 없이 스페이스X에 계약을 넘겼다며 블루 오리진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계획은 무려 반년 동안 멈춰서야 했습니다. 이제는 소송이야말로 달 계획의 새로운 일상이 됐고, 원래라면 로켓이 날아올라야 할 자리에서는 법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만 오가고 있죠. 결국 미국 달 계획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나사의 기술자들이 아니라 두 민간 기업이 가진 하드웨어와 변호사들의 진척 상황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민간 기업과의 조율과 소송 문제에 쫓기고 있는 사이 또 하나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의 달 계획은 미국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완전히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토양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소련의 루나 24호 이후 무려 44년 만의 쾌거였죠. 그리고 2024년에는 창어 6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위협을 달성하며 달 뒷면에서 토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앞면 착륙보다 훨씬 난도가 높은 임무였죠. 단번에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은 초대형 로켓 창정 10호, 유인 우주선 멍저우, 달 착륙선 란웨, 나아가 달 표면형 우주복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기업도 없고 머스크도 없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도 전혀 없죠.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워싱턴과 달리 그 일정을 아무도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로 들어가는 건 누구일까? 나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르테미스4에서는 2028년에 우주비행사 2명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극이 선택된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는 영원히 햇빛이 닿지 않는 크레이터가 있고 그 안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물은 마시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용 산소도 만들 수 있고 연료용 수소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말 예정인 아르테미스5에서는 두 번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 시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임무를 수행한다는 구상이죠. 2032년까지는 영구적인 달 기지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구상의 예산은 300억 달러고요. 꽤 꿈이 큰 이야기죠. 하지만 달 착륙은 원래 2024년에 실현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8년이 됐죠. 게다가 그때마다 이번엔 정말이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달에 내려설 사람이 미국 우주비행사일지 아니면 중국 우주비행사일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아르테미스2는 성공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유인 달 비행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2026년 4월 1일 4명의 우주비행사가 심우주로 떠나 10일 뒤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승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승리죠. 하지만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힘차게 막을 올렸던 이 계획은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는 두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
취소된 달 궤도 정거장 계획, 그리고 반복되는 연기. 지금 제기되는 질문은 미국이 정말 가장 먼저 달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인보다 먼저 중국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내려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쟁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는 중국이야말로 과학 최강국이며 기술 최강국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은 모든 분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런 타격이 너무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21세기의 달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고 반세기 만에 그 승자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 휴스턴,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앞으로 2, 3년 안에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